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9월 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제가 좀 잘 신문을 읽으면서 몰랐던 점, 또 친절하게 어떤 분이 나무위키에서 찾아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또 확인을 해서 넘어가야 되니까요.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뭔지 하면서 읽으면서 제가 저도 신문 다 읽고 나서 찾아봐야지 했다가 또 까먹었었거든요. 요즘 뭐 돌아서면 까먹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참 예전에도 저희 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여셨다가 내가 이 냉장고 문 왜 열었지? 뭐 이러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 저의 좀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좀 많이 미루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생각나면 좀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습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서면 까먹으니까요. 그래서 댓글을 잘 남겨주셔가지고요. 요소소득이란 사람이나 기관 단체가 노동이나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소득이고요. 국외 수치 요소 소득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나 단체가 해외에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국외 지급 요소 소득은 외국의 생산 요소가 국내에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외국에 지급한 소득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해외에다가 제공한 거고 다른 거는 외국인이 우리한테 제공한 거고, 그죠? 말이 어려워가지고요. 그래서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국외 수치 요소 소득에서 국외 지급 요소 소득을 차감한 게 바로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모르고 제가 또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댓글에다가 올려주시면 이렇게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신문 기사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신문은 봐야 되는데 일간지에서 항상 경제면부터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저는 일간지에서 항상 제일 뒷부분부터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첫면에는 너무 이제 정치 관련된 기사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제일 뒷부분부터 이래 거꾸로 이래 보는 편인데 일간지의 경제면이든 아니면 이렇게 한국경제 매경 이런 경제지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오늘도 굵직굵직한 기사가 많은데요. G2의 틀을 벗어나야 초인류 강대국이 된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첫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G2를 벗어나야 초인류 강대국이 된다.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제 외교 등 세계가 한국 통화는 만사 한통,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한통, 만사를 뭐든 이든 한국을 통해야 된다. 말을 잘 지으셨네요. 만사 한통을 지향해야 된다. 기술 전쟁 시대이고 국가 혁신을 이끌 민간 재단을 또 확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국내 최대 싱크탱크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IFS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초인류 강대국론을 주창을 했고요. 폐쇄적 민족주의의 기반은 중국몽 그리고 아메리칸 팩토리로 불리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한국의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는 분석이고요. 여기서 이제 기회가 뭔지를 우리가 또 잡아내야 되죠. G2의 전략에 편승하거나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미래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IFS는 6일 글로벌과 한국을 주제로 첫 번째 보고서를 내놨고요. 발간을 맡은 손인주 IFS 부원장,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한국이 개방형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초인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고서의 표제도 강대국 외교 구상, 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이다 라고 하셨고요. IFS는 이념을 떠나 정체성부터 재정립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지향점은 만사 한통이다. 경제, 외교, 문화 각 분야에서 세계가 한국을 통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이를 위해서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각 대륙의 개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강력한 해양 강국으로 올라서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요. 선결 과제로는 민간 혁신을 통한 복합 자본 국가로의 전환을 강조를 했습니다. 물류, 금융, 무역을 삼위일체로 글로벌 무대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고, 삼성,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미국으로 제조 시설을 옮기는 기술 전쟁 시대에 국민 기업의 개념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게 논지입니다. 혁신을 위해서 민간 재단을 확대하라는 파격 제단도 내놨고요. 보고서는 재단,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이 재단을 통해서 가업 승계 및 부의 상속을 제도화하는 대신 기업의 수익금을 재단에 귀속시켜서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네요. 미국의 록펠러, 그렇네요. 록펠러 재단도 있고 게이츠 재단을 비롯해서 독일 보쉬, 네덜란드의 이케아, 덴마크의 칼스버그 재단 등은 상속 과정에서 형성된 민간 자본이 혁신을 지원한 대표적 사례이다. 네, 지금은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제 상속 증여세로 한 60%를 내야 되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 아들 손자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실상 어떻게 산수적으로는 지분율이 100%였다가 40%만 남게 되고 세금은 60% 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40을 또 60% 손자가 갖게 되면 4, 4, 16%가 남게 되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저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오너십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주가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주가를 올리면 괜히 상속세만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어떤 폐단이 생겼냐면 그냥 내 자식 내 손자까지 물려줘야 되는데 최대한 지주사, 이 그룹사를 지배하게끔 지주사를 딱 만들어 놓고 M&A가 안 됐게끔 딱 만들어 놓고, 상법도 사실 이 좀 개정이 돼야 되는 게, 상법상에 보면 33.4%만 갖고 있으면 거의 뭐 적대적 M&A가 좀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오너십을 갖고 있고, 그 오너십을 갖고 경영권이 위협이 안 가니까요. 그래서 자식들 손자 대대로 그냥 이 기업에서 고액 연봉을 이제 빼먹고, 거기다가 보통 이제 재벌 그룹들이 보면 뭐 골프장 하나씩 다 갖고 있고, 근데 골프장 그게 돈이 안 되잖아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반짝 좀 수익성이 좋아지긴 했지만 거의 이 재벌 오너들의 하나의 우리가 소위 그 가오다시라고 그러잖아요. 네.
가오다시 정확한 이게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오다시를 위해서 내가 우리 그룹사에 골프장도 있고 뭐 호텔도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가치하고는 좀 상관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대대손손 이제 물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최대한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 있어야 예를 들면 10조를 해야 되는 주식이 1조 정도로 완전히 저평가돼 있으면 1조를 물려줬을 때 60% 6천억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조짜리 회사인데 6천억을 내고 그 대신 여러 계열사 계속 뭐 물적 분할해 가지고 법인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여러 법인들의 이사로 등재돼서 거기서 막대한 이제 연봉을 받으면서 대대손손 그렇게 먹고 사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금 이런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상속세 증여세가 너무 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주식의 가치를 올릴 이유가 없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김규식 교수님, 김규식 회장님, 변호사님이신데, 그런 무슨 지배구조 개선 회장 맡고 계시죠. 그 김규식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이시죠. 그래서 해결책이 뭔가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재단 이 얘기는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김병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원장이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명예원장을 맡은 이 IFS는 세계적 수준의 국가 싱크탱크를 목표로 지난해 4월에 출범을 했네요.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민주주의, 팬데믹, 과학과 기술의 미래, 경제 안보, 인구, 탄소 중립 등 총 7개 클러스터에서 연구 성과를 담은 국가 미래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참 좋은 그 조직이 탄생을 했네요. 저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어떤 국가의 큰 이렇게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싱크탱크가 어딘가라는 생각을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일단 이 IFS라고 생겼습니다. 다시 이름이 국가미래전략원이네요. 네. 근데 지금 방금 여기에 보면 내년까지 민주주의, 팬데믹, 과학과 기술의 미래, 경제안보, 인구, 탄소 중립 등 7개인데 금융이 없네요. 금융. 네. 제조업이 아무리 강해도 금융을 모르면 금융으로 다 뺏기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그 IMF를 겪으면서 제가 좀 승부욕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너무 탈탈 털려가지고요. IMF 때 우리가 너무 탈탈 털린 게 좀 억울해서 금융을 좀 알아야 되겠다. 금융 강국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너무 금융에 대해서는 시각 자체가 좀 이 주식 바닥 하면 너무 이 사기꾼들이 판치는 또 약간 도박과 같은 이런 인식 때문인지 우리는 뭐 주식 한다고 하면 그죠? 주식해? 나는 주식 안 해요. 뭐 주식 안 한다는 게 약간 뭐 어떤 좀 청렴한 이미지 굉장히 잘못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이시니까 아마 틀림없이 나중에 우리 금융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아마 제시를 해 주실 거다 생각합니다. 주요 국가와 한국의 1인당 GNI 미국이 57,140불에서 2016년 대비네요. 2016년 대비 미국은 57,000에서 76,000이 됐고요. 독일이 44,000에서 53,300이 됐고 일본은 38,000에서 42,000.
네, 되게 오래 걸렸죠. 일본은 1990년 초반에도 4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인당 GNI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2만 9천에서 지금 3만 6천이 됐습니다. 22년 기준이고요. 환율이 되게 올라가면서 조금 이게 떨어졌죠.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이제 약세로 되다 보니까 그리고 탈중국에 늘어나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32.7억 달러였다가 20년 1분기에 예, 코로나가 막 터졌던 시기에 그리고 지금은 114억 5천만 달러 23년 2분기가 이렇게 됐네요. 코로나 때 비해서는 한 4배 가까이 증가를 했네요. 1970년대 수도권에 소규모 제조기업을 창업한 A씨는 50년 넘게 회사를 이끌며 지난해 기준 매출 1,000억 원, 종업원 2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키웠다. 80대가 된 그는 4명의 자녀 중 경영 능력이 뛰어난 차남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지만 상속재산의 50%에 달하는 상속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 국내 산업화 1세대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최고 6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징벌적 상속세. 네. 회사를 잘 키워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어줬는데 이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걸 징벌적 상속세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동진섬유 신발 원단을 만드는 회사네요. 락앤라 밀폐 용기를 만드는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이고요. 등 업종별 국내 1위 업체가 상속세 부담에 회사를 매각했고 세계 시장을 휩쓸던 유니더스 콘돔 1등이었다고 옛날에 봤는데요. 그리고 37 손톱깎이 회사죠. 마저 가업 승계를 포기했네요. 기업 승계와 국내 최대 싱크탱크인 IFS가 6일 낸 보고서에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민간 재단을 통해서 세금 부담 없이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 대신 기업의 수익은 재단에 기속을 해서 공익사업에 활용하게 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민간 자본을 형성해서 한국을 자본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민간 자본을 형성해서 한국을 자본국가. 부자는 많지만 자본가는 적고 기존 제도로는 자본가로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IFS의 문제의식이고 그러면서 민간 자본이 기술 혁신을 지원한 다양한 해외 사례를 들었네요.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이 5대에 걸쳐서 160여 년간 이끄는 발렌베리 그룹이 대표적이다. 발렌시아. 발렌시아 축구단이 있어가지고 발렌시아는 아는데 발렌베리. 이 그룹은 지주회사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를 갖고 있는 회사군요. 그리고 에릭슨. 통신 쪽의 강자죠. 에릭슨. 그리고 일렉트로룩스 가전. 사브. 사브 자동차도 나오고 항공도 하는 사브 이게 전부 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이네요. 핵심 자회사를 관리하고 가문이 세운 재단이 세금 부담 없는 승계와 차등 의결권 제도를 활용해서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가문의 경영권을 보장받는 대신 재단을 통해서 수익금의 80%를 과학기술, 의학, 분야 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한다. 보니까 재단이니까 세금 부담이 없고 그 대신 이 가문이 5대에 걸쳐서 계속 이 기업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차등 의결권 제도를 활용하군요. 미국도 보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아직까지 그 황금
주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골든 스탁인가? 그래서 한 주가 의결권 10주 아니면 10표 아니면 의결권 뭐 100표를 행사할 수 있는 뭐 그런 황금주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마 스웨덴도 있나 봅니다. 이렇게 차등 의결권 제도를 활용해서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라고 하네요. 유럽 기업뿐 아니라 미국 빅테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메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이죠. 마크 zuckerberg와 부인은 2015년 당시 페이스북 지분의 99%에 달하는 약 52조 원의 주식을 자선 사업을 위한 유한 책임 회사인 첸 저크버그 이니셔티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네요. 대신에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주식을 클래스 A, B, C 등 세 종류로 나눈 뒤 본인은 클래스 A 주식을 소유해서 전체 주식의 15%만 가져도 54%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여기 나오네요. 그렇다고 제형적 창업자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 구글은 창업자와 전문 경영인이 공존하고 있는데 구글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2019년 일선에서 물러났고요. 전문 경영인이 지금 순다르 피차이가 이끌고 있는데 페이지와 브린의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지분이 각각 6% 안팎이지만 주당 10배의 차등 의결권 덕분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의결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사회 멤버이자 피차이의 조언자로서 미래 신기술에 집중하며 전문 경영인과 역할을 나눴고요. 요 얘기는 제가 요 기사 다 읽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까먹으면 안 되는데. 공익법인 옥죄는 규제 해소해야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탓에 기업 승계가 어렵고 상속세율 60% 적용하면 창업주가 가진 주식이 2세대에 40%, 3세대는 16%, 4세대에는 6.4%로 급감을 한다. 기업 집단이 해체될 수밖에 없고 차등 의결권도 지금 허용 안 돼가 있죠.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단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풀어야 할 규제가 한둘이 아닌데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주식을 5% 넘게 취득하면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네요.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의 주식 의결권 행사를 15% 이내로 또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 글로벌 수준으로 공익법인 관련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재단 뭐 이런 게 전부 다 공익법인이니까 공익법인이 주식을 5% 넘게 취득하면 증여세를 물리네요.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거의 뭐 200억 넘게 기부를 했는데 세금을 갖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 하는 게 아마 이런 거와 좀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준선 성균관대 복대 명예교수님이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거나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상속증여세법상 면세 비율도 20%로 일원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자본과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고 투자자들은 중국 밖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은 새로운 전진 기지를 찾고 있고 이는 한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IFS의 진단이다. 여기서부터 다른 얘기네요. 산업 분야별로 지역을 정해서 R&D 센터 10여 개를 유치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R&D 센터는 경기도 화성과 성남 판교가 후보지고요. 네덜란드 ASML과 일본 알박
등을 공략 대상으로 꼽았고 전자가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일본 기업이 한국에 기술센터를 짓는 방안도 언급됐다고 합니다. 테슬라, 구글 등 빅테크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봇 등 디지털 관련 센터의 유력 후보지로는 인천 송도와 김포, 마곡, 지구 등을 꼽았다고 하고요. 외국인 투자 자금은 지금 중국을 이탈해서 한국으로 일부 유입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외국인 투자 자금, 요 얘기고요. 핵심 연구 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는 선도형 혁신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선진국을 따라잡는 추격자형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요거는 맞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삼성이 패스트 팔로잉 세컨드 패스트 팔로잉 전략을 썼다고 했잖아요. 기술을 선도해 가기보다는 어떤 혁신이 만들어지면 그게 빠르게 1등을 쫓아가는 2등 전략을 썼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표준화 있잖아요. 표준화에 있어서 이 표준화의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유럽과 미국 기업들이 이 한국에서 어떤 기술을 내도 표준화를 안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까지는 빠르게 1등을 쫓아가는 2등 전략이 맞았다고 보는데 이제는 선도형 혁신 모델로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요 과학 기술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1위 국가의 8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는데 AI가 89%, 자율주행이 88, 양자정보통신이 87, 전략위성은 86 정도라고 합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인프라, 제도 등 제반 환경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쭉 해놓으셨고요. 이와 같은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상황 변화가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중국은 세계 10대 컨테이너 항만 중 7개를 보유한 국가다? 와, 그래요? 7개? 세계 10대 컨테이너 항만에서 7개를 보유했다고 하네요. 그 7개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은 좀 적어주시고요. 세계 10대 항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LA 뭐 그리고 상해 그리고 싱가폴 뭐 등등 뭐 쭉 있을 것 같은데 선진국과 중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탈동조화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한국이 주도적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력 강화와 함께 정체성 확립도 시급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지막 단락은요. 정신력과 정체성 측면에서는 사춘기 청소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고요. 역사적으로 고착화한 피해의식이 여전하다라고 뭐 돼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민주적 자주적으로 만든 건국 헌법의 정신을 강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다시 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고 쭉 올라왔는데 그 차등 의결권을 절대 먼저 도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디스카운트 되는 이유는요. M&A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M&A 가치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얘기도 뭐 말씀드렸죠. 지주사 인적 분할해 가지고 지주사 만들고 그 밑에 자회사 딱 따라버리면서 지주사도 M&A가 안 되고 밑에 있는 자회사도 M&A가 안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주식은요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주사가 디스카운트 되는 이유는 어차피 네가 갖고 있는 밑에 자회사들
팔지 않을 거잖아. 지배하려고 지주사를 만들어서 해놨기 때문에 매각 가능 증권이 아닌 거고요. 이 부분도 교과서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 제도권에서 뭐 2, 30년 하신 분들 또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 뒤에 나올 그 2차 전지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니까요. 예, 에코프리 머티리얼즈를 이제 상장 지금 심사하고 있죠. 예, 요 부분하고도 연관되는 얘기라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큰일 났네요. 이 첫 번째 기사하면서 30분이 흘러갔네. 네. 그 기업의 100년 역사에 보면 100년 동안 살아남는 기업이 얼마 되겠습니까? 일본에서 40년 동안 살아남는 기업이 5%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년 지나고 나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회사의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LG엔솔에 120조를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어 본들 그 회사 주식을 만약에 영원히 안 판다라고 하면 영원히 그러면 당장은 자회사 가치가 120조인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100조 유지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회사의 가치를 지주회사에서 반영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 경영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그렇게 160개의 자회사를 인큐베이팅 단계에서 키워서 상장하는 거 좋다는 거죠. 하지만 그 상장한 기업을 팔아먹는 거를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팔아먹는 걸 보여주면 야 카카오가 저렇게 카카오 생태계에서 키워서 저렇게 팔아먹으면서 그 팔아먹은 돈이 결국은 카카오의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고 그게 주주 가치에도 반영이 된다는 거죠. 네, 큰일 났네요.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뒤에 뉴스도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규제 철퇴에 구글, 애플 초비상, 삼성 빠진 결정적인 이유라고 돼 있습니다. 다행히 뭐 삼성이 빠졌나 봅니다. 유럽연합이 디지털 시장법 DMA의 규제 대상으로 미국 애플 등 6개 기업을 지정했고요. 다행히 한국의 삼성전자가 제외가 됐는데 DMA는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DMA의 게이트키퍼 규제 대상 플랫폼 기업으로 미국의 알파벳,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확정됐네요. 틱톡이죠. DMA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이들 기업의 22개 서비스가 EU의 규제 대상인 핵심 플랫폼 서비스가 된다고 합니다. 규제 대상이 되네요.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와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의 운영체제 이게 다 포함이 됐고요. 알파벳은 서비스 8종이 규제 대상으로 지적이 됐고요. 지적이 되면 뭐가 문제인가 밑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에서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제한을 받게 되고요. 구글과 애플은 앱스토어를 개방해야 되고요. 이를 어길 경우 EU는 최대 연간 매출의 10%,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가 있네요.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률이 또 20%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매출의 10%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매출 대비해서 순이익률이 한 5%, 영업이익률은 한 8%, 뭐 이런데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때려버리면 그죠? EU 집행위에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기 때문에 빠졌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찾았습니다. 키아프 프리즈
이 서울 개막을 했고요. BTS부터 홍콩의 큰손 컬렉터까지 아트 수도 서울서 명작을 담다. 개막 첫날부터 관람객이 북적거렸고요. 박서보 16만 달러, 핫핑크 연작 등 한국 단색화 나오자마자 팔려 77억짜리 붉은 신의 호박, 구사마 야요이 그림도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구사마 야요이 그림이 벌써 다 팔렸다고요? 프리즈 서울에 맞춰 휴가 내고 왔는데라고 하면서 한 중국 컬렉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야, 서울이 6일 전 세계 큰손 컬렉터와 갤러리스트 등이 만나는 세계 미술 수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VIP를 대상으로 개막한 국제 아트 페어 키아프 프리즈 서울에 내놓으라는 미술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을 했네요. 일단 뭐 성공을 한 거다, 그죠? 전시장은 거장들의 작품을 보려는 관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워너는 전시가 시작되기 전 30억 원 수준이 캐서린 번하트의 회화를 판매했고요. 개막 직후에는 77억 원에 달하는 구사마 야요이의 붉은 신의 호박 회화 작품이 또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올해 한국에 지점을 연 화이트 큐브는 게오르크 바질리츠 등의 작품을 수십억 원 규모로 판매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페로탄 갤러리는 일본 작가 무라카미 다카시의 7억 8천만 원짜리 그림을 개막하기도 전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야, 참 그렇군요. 이날 행사장에는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서 김범수 의장께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인가요? 저는 지금도 이사회 의장이신 줄 알았는데, 네, 비롯해서 홍콩의 부동산 재벌이자 미술시장 큰손이 에이드리언 청 뉴월드 개발 회장 등 국내 기업인들도 눈에 띄었다고 하고요. BTS의 RM과 지민이 이 또 그림의 조예가 좀 깊죠. 그리고 블랙핑크의 지수와 로제 등 톱스타들도 프리즈 행사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영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님이 키아프 프리즈가 부유층과 셀럽들이 집결하는 한국 대표 문화축제처럼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가라앉은 미술시장 분위기 탓에 작년보다 오히려 가라앉았나 보네요. 100억 원이 넘는 초특급 작품은 줄었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수억 수십억 원대 수작이 많이 왔다는 게 미술계의 평가네요. 한국 작가의 약진도 돋보였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작품 얘기를 쭉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날 키아프 프리즈의 흥행 성공으로 서울이 홍콩을 잇는 아시아 미술 수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증명됐다는 게 미술계와 컬렉터의 평가네요. 이날 만난 정도련 홍콩 M 미술관 부관장은 키아프 프리즈 서울의 수준이나 규모가 홍콩 아트바젤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이쪽 그림 아트 시장에서도 그 아시아의 맹주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네요. 좋은 뉴스다, 그죠? 네. 여기서 사고 팔고 할 때마다 그 수수료가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 그림 시장에 대해서는 어젠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자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부동산, 주식, 그림 시장, 뭐 가상화폐 시장 이걸 다 같이 봐야 지금은 이제 자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시장이구나, 아니면 약간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국면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림 시장이 아주 호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이 김병훈 대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3년 내 전구체 1위가 되겠다라고 돼 있고요. 시간이 너무, 오늘은 삼천보 제가 웬만하면 기사 중심으로 하려고 삼천보를 안 갔다 왔는데도
시간이 너무 없네요. 네, 요 기사가 어디 있죠? 찾았습니다.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기 3사 공장 착공 들어가 IPO 앞둔 김명훈 대표님이네요. 2025년 생산 능력을 3배로 확대를 하고요. 5천억대 자금 상장으로 조달. 상장으로 이번에 5천억을 조달하나 봅니다. 미 IRA 국산 전구체는 큰 기회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이제 여기 차트에 나오는데요. 현재 6,652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390억 나네요. 근데 이 부분이 25년 되면 캐파가 3배로 늘어난단 말이죠. 하이니켈 전구체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보니까요. 이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산업 내 경쟁 구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죠? 35%가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고요. 두 번째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브룸프, 그리고 다나카 케미칼, 그리고 중미 뭐 등등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국산 전구체로 3년 내 글로벌 1위에 오르겠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 경북 포항에 전구체 생산 공장이 CPM3와 4 공장을 착공해서 생산 능력을 현재 3배 이상인 17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2025년부터 신설 공장에서도 2차 전지용 하이니켈 전구체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구체는 2차 전지의 양극재가 되기 전 단계 물질로 양극재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이죠. 이제 우리나라 국민만큼 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잘 아는 국민은 아마 없을 건데요.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전구체의 95% 이상이 그런데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등에서 모두 중국 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김 대표는 전구체를 국산화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않는다면 2차 전지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주도권도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면 중국보다는 더 가격적인 우위도, 기술적 가격적 우위가 또 있어야 되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니켈 함유량이 80% 이상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해 양산에 성공을 했고요. 김 대표는 순도가 낮은 원자재에서 고순도 니켈을 뽑아내는 RMP 공정, 황산화 공정을 개발해서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다. 딱 나오네요.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답니다. 예전에는 니켈 브리켓과 같은 고순도 원재료를 비싸게 매입해 가공했지만 지금은 저순도 MHP 니켈 혼합물을 인도네시아에서 20-30% 저렴하게 대량 매입한 후 직접 정련해 가공비를 절감했다는 설명입니다. MHP를 100% 사용해 자체 정련 공정을 거치면 중국산 전구체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네요. 그 걱정했던 내용이 다 나온다 그죠? 네. 하이니켈 전구체 시장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장 점유율은 지금 16.5%로 글로벌 2위고 생산한 전구체는 90% 이상을 계열사 에코프로 BM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의 SDI의 전구체를 소량 납품하고 있지만 에코프로 BM이 사용할 물량도 모자란 상황이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수출과 외부 판매 비중을 전체 매출의 30-40%까지 늘려서 수익 구조를 안정화할 생각이고요. 글로벌 양극재 제조사 3국과 25년 납품을 목표로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고 에코프로 BM도 중국 GM의 전구체 사용 비중을 늘리는 등 공급처를 다변화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하이니켈 전구체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일본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 34.7%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이 회사를 제치고 1등으로 올랐을 것이다. 공장 증설에 한 7천억 원에서 8천억 정이 투입될 건데 필요한 자금을 이번에 IPO를 통해서 확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IPO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심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세장이 도로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 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